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인문예술미디어 융합전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인류세의 도전과 인문예술미디어 융합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죠. 먼저 인류세란 무엇이고 인류세가 촉발했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문예술 미디어가 어떻게 융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과거 20세기의 인문예술 미디어 융합의 역사를 사이버네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인문예술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융합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으로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사상과 그와 연관된 SF 소설과 영화의 사례를, 그리고 신유물론이라는 사상과 그와 연관해서 에코시네마 미디어라는 예술적인 문화적인 실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세란 무엇인가요? 인류세란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과학자 파울 크리천과 유진 스토머가 제안한 새로운 지질 세대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빙하기 이후 1만여 년 전부터 시작된 홀로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사실상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세의 시작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 원자폭탄 실험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세는 인류가 지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국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에 인간이 미친 영향의 여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생물 중다양성 감소, 해양산성화 등과 같은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악영향인 것이죠. 그 결과 지구에서의 삶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류세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분과 학문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이 분과 학문 간의 다각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중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학이 융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예술 미디어 분야에서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디페시 차크라바티라는 역사학자는 행성시대의 역사의 기후라는 책에서 인류세가 촉발했던 위기가 어떤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학이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크라바티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유발했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사와 자연사의 구분은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과거에 인간사는 인문과학에서, 그리고 자연사는 과학기술학에서 연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이 분리돼서 연구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류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 근대성의 역사를 계속 그대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크라바티가 주장하기를 인간은 자기가 이 지구 행성에 끼치고 있는 지구 물리학적인 영향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이 지구에 미친 생태학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문사회과학은 과학기술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서 최근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새로운 입장이 개진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닉 보스트롬이나 막스 모어 같은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사상가들이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존의 근대적인 인간 개념을, 즉 계몽주의에 입각한 근대적인 인간 개념을 계속해서 답습한다라는 과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몇몇 다른 철학자들은 주장을 하면서, 트랜스 휴머니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 사상을 제안합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 사상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의 어떤 계몽주의
어떤 관점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류의 개념을 계속 유지해서는 이 지구에 미친 파국을 극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이 비인간 되기를 통해서 비인간 존재들과 교감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나 해러웨이, 카트린 말라브, 로지 브라이도티와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가들은 단순히 과학기술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뿐만 아니라 인문예술 미디어 사이의 다각적인 융합이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예술적인 사용을 통해서 인간의 비인간 되기 능력을 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과거에 발터 베냐민과 같은 철학자가 일찍이 주장한 바 있지만, 보다 최근에는 20세기에는 지일 들러즈, 그리고 21세기에는 유시 파리카와 같은 사상가들이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예술 미디어 융합은 21세기에 와서 처음 시도된 건 아니었고 20세기에 이미 시도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도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의 태동과 더불어 시작되었는데요. 사이버네틱스란 컴퓨터 공학자 로베르트 위너가 만든 신조어로 항해, 조종, 통제를 뜻하는 히라버 쿠버네틱스로부터 나왔습니다. 로베르트 위너는 물리계, 생명계, 사회계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융복합 분야를 통칭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제안했는데요. 위너가 보기에 무기물이나 혹은 유기물이나 혹은 사회나 모두 다 피드백, 소통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인간, 동물, 기계를 동일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들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버네틱스라는 과 같은 융복합 학문은 바로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네틱스는 1940년대에서 시작돼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3세대를 거치면서 점차 인간이 탈중심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또 초기에는 어떤 추상적인 인지적 소통을 강조했다면 점차 인간과 동물, 기계가 상이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다, 상이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네틱스에 고무되어서 새로운 예술적인 실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로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TV 부처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TV 부처는 1974년 작업인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TV 부처는 부처가 CCTV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찍힌 자신의 모습을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 설치 작업이죠. 이를 통해서 백남준은 부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을 비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재창조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 그리고 CCTV 카메라, TV 모니터는 일종의 피드백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관객 또한 이 시스템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객이 스크린에 나온 부처 이미지를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관객 역시 작품의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작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관객도 이 시스템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라고 백남준은 강조하고 있죠. 또 다른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은 예술 작품의 사례로 에드와르도 카의 지네시스라는 작업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지네시스는 창세기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또한 소문자 지로 시작하면 발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중의적인 의미를 노리고서 지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의 한 구절을 유전자 염기서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인공 유전자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어떤 박테리아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리고 이 유전자를 주입받지 않은 보통의 박테리아들과 함께 배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두 유형의 박테리아의 자외선을 쬐고 이 자외선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박테리아의 변이들이 생겨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외선의 세기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일반 유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이 작품은 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일반 유저들이 이 자외선의 세기를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외선의 세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거기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창발적인 변이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이 변이들을 추출해서 다시 그것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알파벳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이 작업의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는 원래 창세기의 구절과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그 구절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원래 창세기의 구절은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구절이에요. 인간이 뭐 동물이나 식물을 지배하도록 하여라 라는 뭐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이후에 변형된 것으로는 그런 의미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모든 어떤 문명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1세기에는 인문예술 미디어의 융합이 훨씬 더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인간 중심주의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학제 간 융합이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주체 범주 바깥으로 배제된 타자들에 대한 지혜 성찰을 요구하고, 이런 타자들과 공존 공생, 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발명을 촉구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21세기의 융합의 동향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변적인 실제론, 신유물론, 정동이론, 신경철학, 동물연구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사변적 실제론과 신유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사변적 실제론이란 퀭택 메이하수, 레이 브래시어, 이언 해밀턴 그랜트 등이 주도한 새로운 철학 사조인데요. 반상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상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관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상관주의란 인간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관주의는 철학사적으로 칸트 이래로 굳어져 왔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변적 실제론 철학자들은 이런 상관주의에 입각한 철학들이 불가피하게도 인간 중심적이었다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세계는 인간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계 그 자체를,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변적 실제론의 사상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생태학적인 위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세계 이해 방식으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제를 필연적으로 전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탐구를 촉진해야 된다라고 사변적 실제론 철학자들은 강조를 하죠. 자, 이와 같은 사변적 실제론과 연관되어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예술문화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는 SF 장르 소설과 영화인데요. 자, SF 소설과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대미문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르이지요. 자, 하지만 이 퀭택 메이하수에 따르면 이런 SF 소설이나 영화에도 두 가지 유형의 SF 소설과 영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과학소설과 과학박소설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과학소설은 미래를 어떤 모종의 과학 법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그래서 어떤 미래의 어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학소설이라는 유형은 그와 같은 신비로운 사건이 마치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것처럼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에 과학박소설은 미래의 전대미문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모종의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과학 법칙에서 파악 불가능한 미래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묘사하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과학 소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이야스에 따르면 과학 박 소설이 사변적 실제론에 가까운 SF 장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퀭택 메이야스가 제안했던 이 과학 소설과 과학 박 소설의 구분을 기초로 해서 SF 장르의 소설과 영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의 SF 소설가로 저명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 반중력 당국공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 주인공이 두 앙숙관계로 있는 물리학자인데요. 이 두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이론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잘 실용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과학 물리학자는 이론적으로는 좀 뒤지지만 그것을 그냥 실용적으로 잘 응용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의 과학자가 어떤 반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즉 부중력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 후자의 과학자는 그것을 재빠르게 자신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자의 과학자가 전자의 과학자를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실현시키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폭발이 일어나서 이 후자의 과학자는 죽고 말고,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서 우리는 이 같은 예기치 못한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 가지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설명은 실제로 과학 지식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상에서 마치 그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가 되지요. 자, 이런 것이 이 퀭택 메이야스에 따르면 과학 소설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르네 바르자벨의 1943년 소설 대재난이라는 SF 소설은 과학 박 소설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은 2052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느 날 블랙아웃, 즉 대정전 사태가 되어버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설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국적인 결과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추락한다거나 기근이나 어떤 가뭄이나 그리고 약탈, 공황, 온갖 이 세계의 아수라장을 보여주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아수라장이 된 세계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분투하며 살아가는지를 묘사하는 데 치중할 뿐 그것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는 않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대재난과 같은 소설은 과학 박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변적인 실제로운 사상에 더욱더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사례로 영화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익숙할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테넷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겠지만 시간을 역행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 지구의 대테러를 꾀하는 어떤 악당과 그를 제압하고자 하는 여러 주인공들의 분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이지요. 자, 여기서 시간을 역행하는 기술은 인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이 영화에는 중간 대목마다 이 인버전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들을 동원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영화는 과학 소설에 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21세기 인문예술 미디어가 융합한 또 다른 방향은 신유물론이라는 방향인데요. 자, 신유물론은 제인 베넷, 캐런 버라드, 로지 브라이도티, 엘리자베스 그로스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제창한 새로운 유물론 사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물론 사상은 과거에 20세기에 이 세계를 주로 언어적으로, 담론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과 같은 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물론 사상을 다시 복원할 것을 제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상가들이 들고 나오는 유물론은 과거의 유물론, 즉 죽은 수동적, 관성적 물질 개념에 입각한 과거의 유물론이 아니라 체화된 인간을 그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물질적인 과정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을 탐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신유물론 사상에서는 물질들의 활력 있는 상호작용과 그로 인한 창발적 변화, 즉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전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와 같은 신유물론 사상은 일찍이 근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바르 스피노자와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진 들레즈가 제창한 바 있지만 최근의 신유물론 철학자들은 이것을 훨씬 더 현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신유물론 사상에서 유기체와 무기물의 대립은 더 이상 분명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보다는 유기체와 무기체 사이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요. 자, 이 같은 신유물론 사상은 또한 브리노 라투르라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제창한 철학자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라투르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인간 존재들과 비인간 존재들이 모두 어떻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혹은 어셈블리지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할 때 이 세계를 보다 더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신유물론 사상과 연관되어서 나왔던 최근의 문화예술 사례로 에코시네마와 에코미디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셰인 커루스라는 미국의 독립영화 감독이 2013년에 만든 업스트림 컬러는 신유물론 사상에 부합하는 에코시네마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사건들과 그걸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복잡한 존재들의 뒤얽힘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기생하는 벌레가 온 이 지구상의 온갖 존재들을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흙, 난초, 사람, 돼지, 심지어 종이 복사기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명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는 멜리사 스미스와 팀 샌든 등의 팀이 만든 디스펠이라는 비디오 작업인데요. 자, 이 작업은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익종류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속에서 최근에 이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소멸해 가고 있는 익종류의 삶을 CT 촬영을 통해서 만든 영상으로 만든 작업이죠. 그래서 익종류와 같은 이 같은 생물은 인간 육안으로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작업, 이렇게 확대된 작업 속에서 우리는 이 익종류가 이 지구의 생태계의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파국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멸종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인간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작업은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자신이 미친 영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서두에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인류세의 지정과 더불어 우리는 지구 행성에서 삶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닥쳤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과 학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분과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학문들 간의 다각적인, 창의적인 어떤 협력, 융합이 요구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특히
인문예술 미디어의 창의적인 어셈블리지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어셈블리지를 통해서 인류가 자신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더 잘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인문예술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예술 미디어의 융합이 오늘날 인류세에서 갖는 어떤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융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근대화를 넘어서는 인류의 포스트 휴먼적인 재발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인문예술 미디어의 어떤 창의적인 융합이 갖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